잊혀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1941년 식민지 조선의 젊은 시인은 자신의 한국 이름 윤동주를 버리고 히라누마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한다. 일제의 탄압과 일본 유학을 위해서 윤동주의 집안에서 성씨를 일본식으로 바꾼 것이다. 창씨 개명을 하고 얼마 후 시인은 이날의 참담한 심정을 읊은 참회록이란 시를 쓴다. 참회록.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젊은 시인의 예민한 감수성은 이날의 참담한 심경을 나타내는 소재로서 청동거울을 선택한다. 청동거울은 5000년 전 한민족 국가가 처음 생기던 때에 칼, 방울과 함께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왕권을 상징하는 유물이다. 그리고 오늘날 이 청동거울은 한국의 무속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지 한국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샤먼들의 의식 속에도 이 청동거울은 등장한다. 디아바진 일찍까지 갔다야. 큰 무당이 되겠시다. 사람 살려요. 시인 윤동주가 죽고 몇 개월 후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다. 그리고 5년 후 발발한 3년간의 내전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가 된다. 그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1960년, 서울의 골동품 가게에서 한 중년의 미국인 여성이 이 한국의 고대 청동거울과 인연을 맺는다. 그녀의 이름은 존 카터 코벨. 1910년생인 코벨 박사는 미국에서 일본 미술사 관련한 박사 학위를 받고 일본을 연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일본에 거주했던 학자이다. 당시 하와이 대학 교수였던 그녀가 덕수궁 근처의 한 골동품 가게에서 $10를 주고 청동거울 2개를 구입한다. $10라는 우스운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학자는 이 청동거울의 가치를 알아본다. 훗날 코벨은 이날 청동거울을 구입한 일을 칼럼으로 남기게 된다. 동경 2개, 이건 모두 아주 얇고 지름은 7cm가량 된다. 그렇지만 전혀 고려시대 동경 같지는 않다. 오히려 중국 한나라 동경에 더 가깝지만 그러기엔 이들 동경은 너무 얇고 무늬도 너무 단순하다. 한나라 때 동경은 대부분 내 방위를 나타내는 사신도나 12지의 동물 혹은 도교의 상징으로 서방 세계를 지배하며 유명한 천도복숭아 밭을 갖고 젊음과 사랑, 장수를 상징하는 서왕모를 흔하게 새겨 넣었다. 이런 서왕모상은 지금도 한국의 절 명부전에 지장보살과 함께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다. 영원한 젊음과 사랑의 상징인 그녀의 존재는 명부전의 세 벽면에 꽉 들어차 똑같이 한 방향을 응시하고 있는 10명의 저승 심판관 시왕들로 인한 무거운 분위기를 조금 경쾌하게 해주는 듯하다. 그리고 일본인 고고학자의 확인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나오는 청동거울이 2000년 전 것임을 확인한 코벨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긴다. 이제 나의 가짜 같은 진짜 동경은 호놀룰루 은행 금고에 안전하게 보존돼 있다. 미국에 한국 미술만 다루는 박물관이 선다면
나는 2000년 전 한국 땅에 퍼져 있던 신앙 형태를 밝혀주는 이 동경을 기증하겠다. 이들 동경이 그 머나먼 옛적부터 오늘날 호놀룰루 내게로까지 전해올 수 있었음은 분명히 기적이다. 2000년 전 한국인의 유물이 하와이의 미국인인 자신에게 온 것에서 어떤 숙명 같은 것을 느꼈던 것일까? 서양인으로서 일본 고대 미술사의 최고 권위자였던 그녀가 남은 여생을 일본 고대사 연구 대신 한국 고대사 연구에 매진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50평생 동안 일본 미술사 전문가로 살아왔던 그녀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롭게 연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날 시인 윤동주의 이름은 그가 남긴 시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의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본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코벨 박사 역시 잊혀져서는 안 되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오늘날 존 카터 코벨의 이름을 알고 있는 한국인과 일본인은 드물다. 그것이 이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진 이유이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존 카터 코벨의 양력은 이렇다. 1910년생인 그녀는 젊은 시절을 일본의 고대 미술사를 연구하면서 보냈다. 1941년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일본의 선화가 세수 연구로 일본 미술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다이도 큐지에서 오랫동안 불교 미술을 연구하던 코벨 박사는 1959년에서 1978년까지 미국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하와이 대학에서 한국 미술사를 포함한 동양 미술사를 강의했다. 대학을 정년 퇴임하고 아들 앨런 코벨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에서 10년 동안 거주하면서 수많은 한국 관련 저술과 칼럼들을 남겼다. 코벨은 오늘날의 역사가들이 수준 높은 예술 작품들을 남겨준 2000년 전의 한국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벨이 한국인들에게 매료된 것은 단순히 고대 한국인들이 남긴 화려한 유물들 때문만은 아니었다. 코벨이 주목한 것은 이런 예술품들을 남긴 한국인 그 자체였다. 코벨이 생각했던 한국인이란 어떤 존재였을까? 풍류라고 하는 미학적이며 심리적인 이 단어의 첫 글자는 바람이라는 뜻이고 다음 글자는 흐른다는 뜻이다. 일본에서 풍류를 연구하는 동안 중국 시인 왕웨이와 타오 위안민과 중림칠연의 시를 읽었다. 그 시들은 세속의 부귀영화를 떠나 매화나 달의 아름다움을 찾는 선승의 건박한 생활과 잘 어울리는 것이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속물적인 도락이었다. 1976년 여름에 접한 한국의 풍류는 보다 명확해 보였다. 풍류는 엘리트를 위한 절묘한 음식 맛이 아니라 시인 김삿갓 씨나 기생 황진이가 그런 것처럼 솔직하고 매인대 없이 사물을 즐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었다. 풍류에는 인생은 흘러가는 것, 머지않아 죽음이 올 테니 우리는 살아가야지 하는 실존적 느낌의 움직임이 가득했다. 코벨은 한국인을 설명할 때에 솔직함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이것은 추상적인 한국인이 아니라 그녀가 10년 동안의 한국 생활을 통해서 체험으로 겪은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코벨은 그 속을 알 수 없는 일본인들보다 한국인들과 지낼 때에 더 편안함을 느꼈다고도 했다. 코벨은 일본인들을 사랑하지만 일본인들을 믿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코벨의 한국인에 대한 이해는 코벨이 고대 한국 예술품을 이해하는 데 바탕이 된다. 코벨의 칼럼 중에 고대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을 비교한 글이 있다. 1980년 나는 유네스코 강당에서 세대의 영사기로 컬러 슬라이드를 비춰가며 한국, 중국, 일본의 예술 형태를 통해 극동의 세 나라를 비교하는 강연을 했다. 세 나라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할 말을 찾다가 영어의 C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떠올렸다. 중국은 통제, 한국은 무심함, 일본은 자기적이라고. 이런 대비는 삼국의 도자기를 비교해보면 뚜렷하게 드러난다. 중국 도자기는 가마와 유약의 사용을 철저하게 관리한 결과 특히 도자기에서 완벽의 경지를 이뤄냈다. 한국의 도공은 언제나 자연스럽기 짝이 없고 무심해서 이들이 만들어낸 도자기에는 도공의 기질과 불이 어떻게 작용했는지가 그대로 반영된다. 일본인들은 15세기 이도다완 전쟁에서 보듯 이러한 한국적 무심함을 높이 취해서 과도하게 발전시킨 나머지 그들의 도자기는 자의식이 담긴 자기적인 것이 됐다. 일본인들은 가마에서 구워낸 화병의 한 귀를 일부러 구부리거나 깨버림으로써 한국 도자기가 갖는 것 같은 무심함의 미를 주려고 한다. 미국인이 보기에 한국 도자기의 이런 무심함은 솔직함과 통한다. 내가 일본의 교토보다 서울에서 더 편히 지내는 이유는 지극한 미소로 일관하는 교토 사람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솔직한 서울 사람들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코벨은 일본보다 한국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이유가 자신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한국인들도 당황할 정도로 한국인에게는 무엇인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인의 솔직함이 모든 서구인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And according to one of your colleagues, they say you used your hands to anally penetrate. What? Hey! No. It's just a dongjin. It's a Korean thing. 그리고 물론 모든 한국인이 솔직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코벨은 학문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한국 학자들, 그녀의 표현대로 한다면 일본식 교육을 받은 한국의 원로 학자들 때문에 곤란을 겪기도 했다. 코벨 저술의 편역자이기도 하고 한국인으로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코벨 박사를 접했던 김유경 씨는 당시 코벨과 한국 학자들 사이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좋은 박사는 자신의 이런 지필 작업을 타자기를 곡괭이 삼아 한국 문화의 광산에서 보물을 캐내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한국 문화사에 당황한 일본에서도 그랬고 한국에서도 일부 학자들의 반발로 거의 쫓겨날 지경까지 되었지만 이 강단 있는 여성 학자는 눈도 깜짝 않고 그렇다면 더욱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다고 나섰다. 코벨이 미국인이라서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편하게 지낸 것일까? 혹시 그녀의 천성 자체가 한국인과 비슷했기 때문은 아닐까? 역사학자로서 코벨은 정치적 목적 혹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거짓을 당연시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동시에 가식과 거짓을 싫어하는 것 자체가 그녀의 타고난 성격이었을지도 모른다. 공자가 자신의 철학이 구현된 이상적인 사회로서 동방의 나라를 이야기했듯이 코벨 역시 자신이 평생을 연구하던 고대 예술 작품들의 원형을 한국인들에게서 찾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코벨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인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코벨은 본질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일본인들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다. 1982년 처음 일본의 역사 교과서 파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같은 변형된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무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쓰인 몇 줄 글을 두고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배우는 청소년들은 곧 군인 정년기가 된다. 노골적으로 군을 미화하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일본 당국은 자기들이 저지른 침략과 전쟁의 흔적을 제거하는 데 나설 것이다. 시간이 흘러 진상을 아는 사람들이 모두 사망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1982년 우경화된 교과서를 읽은 일본인들이 어른이 된 오늘날 한국인을 비롯한 여러 아시아인들은 과거 전체주의 시대의 일본을 미화하고 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증오를 표출시키는 일본인들에 당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이런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코벨은 무엇을 보고 반세기 전에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예견한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그녀가 이야기한 본질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질적이라는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여부이다. 많은 일본인들이 고대 일본 왕조의 뿌리가 한반도와 대륙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코벨의 주장이다. 그런 일본인들의 상황이 일본을 우경화의 길로 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 코벨의 생각이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녀의 예언은 일정 부분 현실이 되었다. 가야 부여 기마족이 고대의 열도 외왕조를 수립했다는 코벨의 주장은 최초로 한국 고대사를 연구했던 서양 학자들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의 기반이 그리피스 게리 레자드와 같은 미국인, 그리고 샘 존슨과 같은 19세기 영국 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칼럼에 남겼다. 불행히도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리피스의 책에서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한국인 무녀였으며 후일 왕후가 되었고 4세기 일본을 정벌한 여장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신공 황후를 받드는 스루가의 신사에 관한 기록이다. 그리피스는 진구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사실에 아무 의심도 갖지 않았다. 실제로 본인으로 하여금 부여, 가야, 기마족이 일본을 정벌했다는 주장을 펼치도록 용기를 준 것은 100년도 더 전에 그리피스가 언급했던 신공황후 일본 정복설이었다. 그리피스가 다룬 이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본을 연구해왔고
오랜 기간 일본에 거주했던 코벨은 생애 말년을 한국에서 보냈다. 한국에서 보낸 기간은 코벨이 그리피스의 주장, 대륙에서 반도로 그리고 열도로 건너간 고대의 여성 통치자의 실체를 한국의 샤머니즘을 통해서 확인하는 기간이었을 것이다. 코벨의 칼럼에서는 자신이 일본 고대 미술사 연구가에서 한국으로 그 관심을 돌리게 되자 많은 일본인 친구들을 잃게 되는 일화들이 있다. 그렇다고 그녀가 한국에서 환영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코벨의 가치를 알아본 몇몇의 학자들이 있다. 코벨은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코벨은 아들 앨런 코벨과 함께 한국의 언론인 천관우를 한국일보사에서 만난 이야기를 칼럼으로 남겼다. 천관우는 수재들이 모인 서울대 사학과 안에서도 독보적인 수재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급진적인 주장들 때문인지 학계에 정착하지 못했다. 1984년 9월 말 사학자 천관우 선생과 나, 그리고 나의 아들 앨런 코벨은 한국일보 천선생 사무실에서 1시간 남짓 한국 고대사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세 사람은 기마족들이 일본에 들어갔다는 기본적 사실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 시기가 언제이며 어떤 방편이 쓰였는지는 오사카 나라 지역 일본 왕들 고분이 발굴되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100% 동의하지는 못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나라의 고분 발굴 허가를 얻어내기는 최근에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히로히토 일본왕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로 보인다. 천관우 선생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천관우 선생은 진구 왕후를 일본 서기와 고사기를 쓴 일본 사가들이 만들어낸 가공인물로 여기고 있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일개 여성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정복군을 이끌고 갔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일본 사서에 나와 있는 대로 분석해보면 당시 그 같은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성리학이 그토록 강세를 떨치기 전 지배자가 된 한국인 여성은 여러 명 있었다. 신공황후는 일본 서기에 따르면 4세기 백제 근초고 왕이나 근구수왕 시대의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 시기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리고 중국 정사에 일본 열도에 여성 통치자가 있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공황후는 일본 서기 고사기가 만들어낸 가공인물이라는 천관우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코벨의 이야기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코벨은 더 핵심적인 사항을 짚었다고 볼 수 있다. 코벨은 신공황후라는 일본 서기가 창작한 가공인물을 통해서 대륙과 한반도에서 열도로 이동한 여성 통치자를 도출해냈다. 그들의 종교적 기반은 샤머니즘이었다. 아마도 1시간이란 짧은 시간은
천관우 선생에게 자신이 평생 동안 연구했던 것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코벨은 가야사가 온전히 복원되는 것을 볼 때까지 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만일에 그녀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오늘날 중앙아시아 파지리크 고분이나 타클라마칸 소함요 유적에서 나오는 여성 샤먼의 존재를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추측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을 것이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고분을 은폐함으로써 비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코벨이 옳았다는 증거들이 일본 열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굴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알았다 한들 그것을 막을 수 있었겠는가? 진실은 주머니에 있는 송곳처럼 언젠가는 거짓의 껍데기를 뚫고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아도 이 고분의 존재가 코벨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쿠르간이라고 부르는 이 원형의 돌무지는 그 배치 형태로 보면 북두칠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북두칠성을 암시하는 쿠르간이 큐슈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 중앙아시아 파지리크와 큐슈 북부 사가현에서 북두칠성을 암시하는 원형 돌무지가 동시에 나오는 것은 우연일까? 중국 정사인 삼국지에는 삼한의 강역을 남쪽으로 외와 접하는 지역이라고 적고 있다. 삼한은 코벨이 강조했던 가야의 전신이자 오늘날 한국의 정식 국호에도 들어가는 이름이다. 그리고 북두칠성은 코벨이 강조하던 한국 샤머니즘의 중심적인 소재이기도 하다. 이런 중요한 사실들은 지금까지 언급이 되지 않았다. 코벨의 사후, 기마민족 정복설은 일본 사회는 물론 한국 사회에서도 금기시되고 되어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다. 북두칠성을 암시하는 원형 돌무지뿐만 아니라 그 안의 내용까지 고대 사만의 강역이었던 열도와 파지리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드러났으니 말이다. 가장 아래, 가장 오래된 층에 놓인 관은 4,000년 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발굴팀은 또 다른 완벽한 형태의 관을 발견했다. 이번엔 소가죽과 함께 양털 직물이 덮여져 있다. 관뚜껑을 조심스레 드러내자 하얀 천의 모자가 먼저 보인다. (20대로) 여겨지는 아름다운 얼굴의 여성이다. 코벨은 신공황후가 한반도에서 건너와 일본을 정벌한 부여 기마족 여성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였다. 코벨의 이야기가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녀의 직감이 중요했다는 것은 이제 사실로 드러났다.
많은 문헌 자료와 미술 자료, 종교적 상징 등을 통해서 코벨은 신공황후로 표현되는 고대 여성 통치자의 상을 그려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코벨에게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제 최근의 고고학 발굴 자료들을 한번 정리해보자. 여성을 배 모양의 관 안에 실어서 사후 세계로 보내는 이 전통은 기원전 3세기의 파지리크에 그대로 이어진다. 이 파지리크의 북두칠성 쿠르가는 동일한 형태로 큐슈의 쿠보 이즈미 마루야마 고분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쿠보 이즈미 마루야마 고분 안의 관은 어떤 것이 나와야 할까? 독자들이 답을 알고 있듯이 배 모양의 관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강력한 여성 통치자를 상정한 코벨은 샤머니즘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7, 80년대에 한국 사회에서 한국 고유 무속신앙이란 원시적 종교,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일종의 미신으로 여겨졌다. 한국인의 시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배척돼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코벨은 이런 당시의 한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고유의 무속신앙을 정권의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여성 통치자가 평가절하되는 것을 걱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코벨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이 신앙은 꽤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그리고 또 먼 거리를 이동한 것임에 틀림없다. We found the clue that would answer our question in Yeanli tomb number 57, which belonged to the ruling class of Kaya. The owner of the tomb was female. Inside her tomb, a sword that symbolized a commander and a spear that symbolized a warrior were found. Female warriors had existed in Kaya. The three bodies found in Taesongdong's tomb number 57 were female warriors who fought in wars 1,600 years ago. Korea's first female warriors. They are new witnesses to the history of Kaya. 코벨이 열도의 기마족 왕조를 세웠다고 믿는 가야 세력에게 있어서 여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의 삼국 유사에서는 가야의 최초 통치자 김수로와 결혼하기 위해서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허황옥의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일본의 최초의 천황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코벨이 추정한 대로 가야 기마족이 분명한 신무 천황에게 있어서도 여성 권력자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배를 신화의 중요한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한반도 김수로 왕의 왕후로 묘사된 허황옥의 경우 돌로 된 배를 타고 온 곳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일본에서는 신무천왕의 어머니로 묘사되는 여성 통치자가 돌로 만든 배와 함께 신사에 모셔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신공의 조상이 광대한 압록강 너머 북방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암시가 일본 서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그 내용은 신공이 신라왕을 굴복시키고자 신라왕은 아리나레 강이 거꾸로 흐를 때까지 신공에게 복속할 것을 맹세했다고 하는 대목이다. 일본 서기를 영역한 에스터는 한국의 민족주의를 도모할 아무 이유가 없던 입장에서
아리나레 강을 현재 북한 국경의 서쪽 절반을 가로질러 흐르는 압록강으로 생각했다. 신공이 만일 정말로 왜 태생이었다면 아리나레라는 강 이름을 들어보기나 했겠는가. 무엇 때문에 신공은 다른 것을 놔두고 먼데 떨어진 이 북방의 강을 걸고 신라왕이 맹세를 하게 했던 것일까. 4세기 중엽 동북아시아에서는 무속 샤머니즘이 지위 고하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종교였다. 이 만남은 동북아시아 고대사 연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만남이었음에 틀림없다. 이 1시간 남짓한 짧은 만남은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만남 안에서 고벨 모녀와 천관우는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것이다. 신공황후에 대한 천관우와 고벨 모녀의 의견의 차이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만일 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면 두 학자 모두에게 학문적 발전을 할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에게 자신의 책을 선물하는 것으로 이 학자들은 그 아쉬움을 달래야 했던 듯하다. 코벨은 한국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학자이다. 어쩔 수 없이 코벨이 언급이 될 때에도 정통 역사학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술사를 전공한 사람이라는 평가절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코벨의 학설이 불편한 몇몇 사람들의 억지일 것이다. 물론 코벨은 컬럼비아 대학,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한 정통 역사학자이고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의 고대 예술품을 강의한 정통 사학자이다. 20세기 초의 미국은 세계의 패권 국가로 발돋움을 하던 시기였고 그 기초에는 철저한 합리주의가 바탕을 두고 있다. 그 미국의 학풍 속에서 코벨은 한국 고대사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순수하게 학문적으로만 접근했던 연구들을 접했다. 코벨은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게리 레저드의 연구를 칼럼에서 자주 언급한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게리 레저드 교수에 따르면 일본에서 처음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든 것은 한국인들이었다. 일본의 전통 역사서인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대한 비판은 1878년 처음 제기되었다. 그 뒤로 1980년 지금까지 별 진전이 없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뿌리내리던 1920년대와 우경화가 진행되던 1930년대에 학자들은 천황의 신성한 족보를 캐는 일을 저지당했다. 1940년 전후로 서기전 660년의 일본 건국을 기념하는 세계 42개국 대상 에세이 공모전이 있었는데 필자가 여기서 시붐이라는 글로 상을 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고대 사학의 숨통이 트였다. 한 일본인 학자가 용감하게 서기전 660년의 일본 건국은 사실이 아니며 진무왕의 존재도 허구이고 4세기 기마 민족이 외로 침입해왔음을 선언했다. 에가미 나미오가 그 장본인이었다. 그의 아들은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4세기 기마 민족의 일본 침입이란 예술사를 연구해냈다. 이로써 이 방면의 연구에 있어서 일본보다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 셈이다.
나라 시대의 왕명을 받아 일본의 초기 역사서를 편찬했던 사가들은 일본 왕가의 계보가 신의 시대에서부터 내려온 것으로 각색했다. 그때 일본 왕실은 만세 일개의 정통성을 내세우고 있었다. 일본의 건국절은 서기전 660년 정월에 최초의 일본 천황이 등극한 해에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허구라는 것은 매우 오래된 비밀이다. 에도시대 고증학자 도데이칸이 일본 천황가의 계보가 기록된 고대 족보집 신찬성취록의 기록에서 신무천황의 형 도반명이 신라계라는 기록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문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도데이칸이 일본 고유 종교인 신도를 신봉하는 종교 사상가들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코베리 칼럼에 쓴 게리 레저드의 이야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1973년) 나는 일본 나라의 가장 오래된 마을을 찾아갔다. 후루라는 이름을 지닌 곳이었다. 컬럼비아 대학 게리 레저드 한국어 교수에 따르면 후루란 말은 부루 또는 부여를 이르는 것이다. 레저드 교수는 부여족이 상당수 바다를 건너와 일본을 정벌한 연대를 정확하게 369년으로 제시하고 있다. 당시 코벨은 신무 동정기의 기록이 당시 열도에 존재했던 여러 신화들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시기는 기원전 6세기가 아닌 훨씬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코벨이 한국에 있던 1980년 당시 서울에서도 코벨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학자가 있었다. 고려대 사회학과 최재석 교수는 9세기에 일본 천황가가 만든 고대 귀족의 족보집인 신찬성취록에서 신무천황과 관련한 중요한 기록에 주목하였다. 신무천황의 형은 도반명으로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실학이라는 천황가의 일족은 이 사람을 신라의 왕을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신라는 삼국사기에 기원전 57년에 건국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기원전 660년에 신무천황이 등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이 고대 족보집에는 신라 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기원전 660년에 신라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두 개의 기록은 역사가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그러나 중국 정사인 북사는 열도의 신라인들이 가야인들의 지배를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기원전 660년 사람인 일본 초대천왕 신무의 형이 신라왕을 했다는 일본 고대천왕가의 족보집의 기록은 한국과 일본 양쪽 모두에게 당혹스러운 내용이다. 여기서 코벨의 핵심 주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는 신무 동정기는 4세기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신무천황의 이야기는 고대 가야인들의 이야기가 원형이라는 것 말이다. 코벨의 주장은 사실 실제 중국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다.
코벨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학문적 커리어나 방대한 연구량,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고고 미술사라고 하는 분야의 개척자라는 그녀의 위치를 본다면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녀는 잊혀지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학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관계들도 얽혀 있다. 반세기 전 북한의 김석형, 일본의 에가미, 서양인 코벨, 그리고 한국에서 제야 사학자라고 지칭되는 문정창, 최재석 등이 일본 열도가 대륙으로부터 온 기마 민족에 의해서 수립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의 교과서는 이런 사실을 배우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고대의 외왕조가 한반도 남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중국과 교섭했다고 배우고 있다. 주된 근거는 한반도 남부에 있는 일본 고유의 묘제라고 주장되는 전방후원분과 중국 정사인 송서에 기록된 외왕의 육국 제군사 기록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단순히 일본의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학자들 또한 일본 고대 왕조의 성립에 한국계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코벨의 사후에 열렸던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에서 일본의 학자들과 일본에서 유학해서 공부한 한국 학자는 코벨의 주장 부여 기마족서를 공식적으로 부정했다. 코벨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대부분의 한국 학자들은 그녀를 배관시했다. 코벨은 자신을 무시한 한국의 학자들을 일본식 교육을 받은 원로 학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였다. 코벨의 이 표현은 그녀가 실제 일본에서 고대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발언이다. 코벨은 한국의 원로 학자들은 그렇지만 세대가 바뀌면 한국에서도 뭔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한국의 가야사가 복원될 때까지 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가 말하는 한국 가야사의 복원이란 가야인들이 고대 일본 왕조를 수립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공인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코벨이 죽은 후에도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기마 왕조 정복설은 학계의 주류 의견이 되지 못하였다. 오늘날 일본의 아이들은 일본의 근원이 대륙의 기마족에 있다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다. 한국의 아이들도 고대 한반도 국가인 백제 신라가 고대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식의 교육은 받지만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천황가를 성립시켰다는 이야기는 전혀 배우지 않는다. 오히려 코벨이 죽고 나서 10년 후에 진행된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공동 합의를 통해서 코벨의 주장을 부정하였다. 외왕들이 중국의 한반도 국가들의 군사권을 요구하였으니 고대 외가 한반도 남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야기는 얼핏 보기에 그럴듯해 보인다. 그리고 실제 오늘날 일본의 학생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 한국인들은
한국 학자들이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에서 자신들이 일본의 임나 일본 부서를 폐기시켰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잘 모른다. 중요한 것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1960년대에 북한의 김석형이 일본 열도 안에 삼한 분국설을 주장하면서 반론이 제기되어져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코벨 역시 자신이 공산주의자라는 오인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내용에 동의하는 칼럼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사학계에서는 오직 두 학자만이 나의 존재를 인정한다. 1982년 그중 한 교수가 1969년 도쿄에서 발행된 북한 사학자 김석형의 논문 삼한 삼국의 일본 열도 내 분국설과 일본 열도의 복사본을 보여주었다. 혹시 실수가 있을까 조심하여 나는 교토의 학자에게 번역을 부탁해 중요한 골자를 읽었다. 김석형 교수의 논문은 규슈 북부에 위치했던 일본 내 고구려 식민지에 보다 큰 비중을 부여한 것만 제외하고 기본 입장은 본인이 주장해온 것과 같은 것이었다. 부여족이 일본에 와닿은 시기 369년을 기술하지 않았을 뿐 연대까지도 똑같았다. 그의 논문을 요약해본다. 독자들이 그동안의 나의 글을 주의해 읽었다면 본인이 지칭한 부여가 김석형의 논문에서 가야로 대치되었음을 알아챌 것이다. 여기에서 서기 369년이라는 연대가 명기되기만 했다면 평양 김석형 교수의 주장은 나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 된다. (5세기의) 외왕이 한반도 남부에 군사권을 요청할 정도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열도를 총괄하는 중앙 집권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사의 기록에 따르면 7세기까지도 일본 열도에는 여러 소국들이 산재해 있었고 외왕은 단지 이들의 대표권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배청은 큐슈에서 동쪽 지역으로 가면 진 왕국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코벨은 이 지역, 특히 이즈모의 경우 신라 땅을 옮겨다 만든 지역이라고 하는 고대의 일본 신화에 주목하고 있었다. 신라의 원래 이름은 진한이다. 한은 왕의 뜻이 있다. 이 지역이 신라의 원래 이름인 진한이라는 이름이 7세기까지 있었던 것이다. 김석형 주장의 핵심은 송서의 외오왕이 중국에 요청한 나라들은 한반도 남부의 나라들이 아니라 고대 열도에 있었던 백제 신라 가야의 분국이라는 것이다. 표문이 올라가던 시기에 한반도에 진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열도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중앙아시아 알타이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대륙에서 온 세력이었던 것이다. 결국 코벨이 김석형의 자료를 통해서 검증했던 일본 열도 안의 한반도 분국설이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 7세기 초 실제로 열도를 방문한 중국인 배청은 이 지역 사람들이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기록을 남겼고 그 기록이 위의 상황,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와 큐슈의 동쪽에서 동일한 유물이 나오는 상황을 설명한다. 코벨과 김석형의 주장이 옳았다는 명백한 고고학적 발견에도 불구하고 일본 고대사 학계는 물론 한국 고대사 학계 역시 침묵하고 있다. 코벨은 생존 당시 일본식 교육을 받은 원로들이 사라지고 젊은 학자들로 세대 교체가 되면 진정한 가야사가 복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벨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유물들이 발굴이 되어도 상황은 변함이 없다. 일본의 고분 형태는 원형 고분과 사각형 고분이 결합된 전방 후원분이다. 그리고 이 고분은 일본 고유의 풍습임이 당연시된다. 그러나 코벨은 생존 시에 이 전방 후원분에 나오는 유물들이 한국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유물이 한국계라는 점은 무시되고 있고 고분의 외형만이 강조가 되고 있다. 코벨은 이 고분 안에서 한국계 유물이 나올 것을 확신한 듯하다. 그리고 이들 고분의 발굴을 천황의 사유재산이라는 명분으로 거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인덕능 주변에는 호위용으로 제작한 진흙 토용이 몇 겹이나 둘러져 있었다. 토용은 잘 부서져 해자물로 빠져버리곤 했다. 그중 몇 개가 다른 데로 치워졌다가 왕보다 장군이 더 막강했던 몇백 년 동안을 견디고 남았다. 일본 당국은 무덤 속 임금님 뼈를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된다는 이유로 능의 고고학적 발굴을 엄금하고 있다. 석기시대의 신화적 발상으로 임금 무덤까지 성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컬럼비아 대학 스노다 류사쿠 일본사 교수는 1872년 태풍으로 닌도쿠 왕릉 일부가 무너져 보수하는 동안 내부를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 그 안에는 너무도 많은 대륙적 솜씨의 부장품이 있어 놀라웠다. 4세기에 살았던 이 임금능의 부장품은 한반도 한국과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부정할 수 없는 물건들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약간의 고고학 경력을 지닌 호시노는 아스카, 오사카 사이에 있는 오진왕이나 닌도쿠 왕릉이라고 알려진 고분의 발굴 허가를 요청했다. 내 생각에도 이들 고분에는 가야나 경주 고분에서 발굴된 것과 비슷한 금관 장신구류가 당연히 매장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국내청도 이 사실을 아는 만큼 고분 발굴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상황은 1972년에서 74년 한국의 경주 고분 발굴 이후 더 엄격해졌다. 코벨이 우려했던 부분은 고대 한국계 유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고분의 발굴을 금지함으로써 고대사 연구가 정체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되어 전방 후원분이 고대 한국이나 대륙과 무관한 일본 고유의 고분임을 전제로 고대의 일본이 한반도 남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일본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일부 학자들이 이 주장에 동조하면서
전방 후원분이 일본 고유의 묘제이며 이것이 한반도 남부에 등장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이 고문의 형태가 百済に協力した和人が作ったと考える人がいます。 대표적인 악기인 キョンブク大学教授のパク・チョンスさんは、百済の南方攻略に連動して和人が作ったものだと言います。 장공군의 형태가 마치 악기처럼 생겼기 때문에 장공군 고문이라고 하고 パクさんが注目するのは前方後円墳が作られた場所です。前方後円墳は在地勢力が少ない地域に作られています。新チョンリ古墳など在地の豪族を包囲する形になっています。百済が和人を派遣して南方攻略に当たらせたことを示しているというのです。 그 이전부터 이 전라도 지역과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역시 직접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지역을 아마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역시 군사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군사력을 필요했으나 당시 백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은 바로 백제와 아주 긴밀한 관계였던 외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제지 호족 세력들을 아마도 주변에서 견제하고 그다음에 호족 세력들이 현재하지 않은 곳에서는 외인들 직접 파견해서 또한 통치하는 그래서 아마 이중적인 성격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나 여기서 한번 코벨이 이야기한 것에 주목해보자. 코벨은 전방 후원분 안에 신라 백제의 유물이 나오는 것에 주목하였다. 전방 후원분의 정체에 대해서는 중국 정사인 북사에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다. 실제로 큐슈 에다 후나야마 고분에서는 백제의 금동관과 가야의 유물인 삼연문 금동관이 나온다. 문헌 기록 그대로 신라 백제인들이 함께 보물을 숭배, 즉 제천의식을 행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전방 후원분이 나오던 4세기 한반도의 신라 가야인들은 원형의 고분을 축조했고 백제인들은 방형의 고분을 축조했다. 한반도 남부에서 신라와 백제는 대부분의 기간을 서로 전쟁을 하면서 지냈지만 열도의 신라 백제인들은 함께 제사를 지낼 정도로 정치적인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열도 고유의 묘제가 탄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고분의 형태와 상관없이 이 고분을 축조한 자들이 한반도의 신라와 백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서로 다른 정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함께 제사를 지낸 흔적은 에다 후나야마 고분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중앙아시아 바지리크 고분에서도 그런 흔적이 나온다. 고대 동북아시아의 천손족들은 매우 개방적인 사람들이기도 했던 것이다. (1986년) 존 카터 코벨은 폐렴과 고령으로 10년간의 한국 생활을 접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4년 후 김해 대성동 고분이 발굴이 된다. 코벨이 주장했던 것처럼 가야의 시원이 북방의 부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적이 발견이 된 것이다. 텐니쿤 교수에게 김해 대성동 유물이 부역의 유물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해준 허리띠, 그 안에 삼연문, 앞에서 에다 후나야마 고분에서도 보았던 것이다. 이 삼연문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608년
일본 열도를 방문한 수나라 사신 배청의 기록이 중국 정사인 수서에 적혀 있다. 배청은 일본의 큐슈에서 동쪽 지역을 진왕국이라고 하였다. 이 지역은 고대에는 이즈모라고도 불리운 곳이다. 코벨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신으로 섬겨졌던 스사노 미코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일본 최초의 역사서 고사기에는 바람신 스사노 오노 미코토에 관한 기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의 모국은 한국이었다. 서기전 1세기경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은 작은 배에 의지해 바다를 건너가야 했기에 초기 무속신앙 형태로서 그들에겐 산신이나 해의 여신보다 바람신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뱃사람이나 어부들에게 바람은 생존에 관련된 중요 사항이었다. 스사노 오노 미코토는 이즈모 거주 한국인들에게 주신으로 섬겨졌다. 한국인들은 후기 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던 일본 본토 내의 원주민들과 섞여 어울리고 그들보다 우위를 점하는 일에 하등의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 스사노 오노에 관한 유일한 무용담은 부부 신이 아기를 가질 때마다 예쁜 아기 씨를 제물로 삼키는 머리 8개 달린 뱀을 처단해 죽였다는 것이다. 스사노 오노는 다음번 아기가 태어날 즈음하여 술 8통을 차려놓으라고 일렀다. 용이 와서는 8개의 머리를 술통 8개에 각각 들이밀고 술을 마셔 나른해지자 그 틈을 타 스사노 오노 미코토는 칼로 8개의 머리를 모두 베어버렸다. 그때 사용된 칼이 오늘날까지 일본 통치자에게 통치권의 증표로 내려오는 칼이라고 혹자는 말하기도 한다. 코벨은 스사노 미코토 신화가 한국계 신화임을 강조하고 있다. 쿠사 나기노 쯔르기라는 칼의 이름에서 쿠사만 현대 일본어이고 나기 쯔르기는 한국어이다. 아니, 일본어와 한국어가 분리되기 이전 고대 지난 사람의 언어가 한국어와 일본어에 각각 그 흔적을 남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해 대성동 고분은 코벨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소잔오존의 신화에서 강조된 것은 8개의 술독에 제사를 지낸다는 상징이다. 고대 가야의 부유족들은 일본 열도에 한국어로 된 소사노 미코토 신화를 남겼고 그와 관련한 유물이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제 테니쿤 교수가 주목한 허리띠를 주목해보자. 이 허리띠의 사면무는 한반도의 가야 지역 전남 지역의 백제 동성왕 유적, 그리고 큐슈의 에다 후나야마 고분의 금동관, 그리고 후쿠이 현 등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진실은 이미 밝혀졌다. 코벨이 옳았던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잊혀져 가고 있는 이 학자를 다시 깨워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코벨의 칼럼을 읽어보면 그녀가 본질적으로는 인본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대 동북아시아 예술품, 그리고 신앙의 근원으로서 그녀가 주목한 것은 한국인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천성이었다. 그러나 코벨이 살았던 시대는 인간보다는 체제와 이념이 중요했던 시기이다. 인종을 우수한 인종, 열등한 인종으로 나누어서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렇게 코벨의 세대는
냉전 시대를 경험한 세대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코벨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그녀의 칼럼에서 많은 부분이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을 담은 내용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필연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한다. 코벨이 일본 미술사로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던 1940년 초는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시작하던 시기였다. 코벨의 글을 편역해서 출간했던 김유경 씨에 따르면 당시 코벨의 박사 논문을 미국 정부가 모두 걷어다 불태워버리는 사건도 있었던 듯하다. 당시를 회고하는 코벨의 칼럼을 읽어보자.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던 날 밤, 나는 일본 공보관에서 나온 마에다 관장과 얘기를 나눴다. 미국 FBI 관계자가 1시간 전쯤 그곳에 와 있다가 돌아가려는 참이었다. 관장은 책상 유리판 위에서 무슨 서류를 태우고 있었다. 관장은 한마디로 충성스런 일본인이었다. 그는 사상이 자유로운 사람이어서 메가더 장군은 일본 패전 후 유일하게 그가 도쿄 시장으로 나서는 것을 막지 않았다. 이건 무서운 실수요. 그는 계속 그렇게 말했다. 군부가 저 잘났다고 그러는 거요. 시민은 그 사람들을 말릴 수가 없어요. 일본은 군국주의가 지배하던 1920년대에서 40년대의 정신을 되풀이하려는 것인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군부의 도전적인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인가? (1982년) 그녀는 자신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북한학자 김석형의 주장을 소개하는 칼럼에서 자신이 반공주의자임을 강변했고, 그 이유로서 공산주의가 보여주었던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 인간보다 체제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 이유라고 설명한다. 북한학자의 학설은 같은 역사학자로서 지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자신이 북한을 지지한다고 오해를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반공산주의자다. 공산 정권이 권력을 잡은 나라마다 모두 수백만의 사람들을 고문하고 살해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이론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알바니아처럼 작은 나라에서조차 실제 결과는 끔찍한 것이었고, 북한의 경우도 전쟁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좋지 않은 곳인가가 밝혀졌다. 공산 정권은 무산 계급의 통치가 아니라 권력의 굶주린 소수 집단의 집합일 뿐이다. 그러나 학문 연구를 생업으로 삼은 사람으로서 출처가 어디든 학문적 사실이나 의견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1982년 전두환 대통령은 남북한 문화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한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인인 나는 일본식 교육을 받고 그 학문 방식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서울의 몇몇 엘리트 교수들과는 의견을 달리한다. 그러니만큼 민감한 사안인 고대 한일 관계사에 대한 북한 최고 학자의 학문적 입장이 어떠한지를 들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녀의 말년은 일본이 다시 전체주의로 회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채워진다. (1982년) 당시 일본은 교과서 파동을 일으킴으로써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마찰을 일으켰다.
당시 한국에 있던 코벨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아무도 고등학교 교과서 몇 줄 글을 두고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배우는 청소년들은 곧 군인 정년기가 된다. 노골적으로 군을 미화하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일본 당국은 자기들이 저지른 침략과 전쟁의 흔적을 제거하는 데 나설 것이다. 시간이 흘러 진상을 아는 사람들이 모두 사망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녀가 전체주의를 혐오하는 것에는 2차 대전을 직접 체험한 그녀의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과 일본은 코벨이 50년 전에 했던 이 우려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섬뜩한 구호를 부르짖는 일본의 혐오 시위대. 이에 맞선 시민 모임 카운터스. 2016년 일본에서 역사적인 혐오 표현 금지법 제정을 이끌어낸 시민들의 활약상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코벨은 한국인과 일본인을 잘 알고 있었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호를 원했던 코벨은 자신의 연구가 오히려 한국과 일본의 증오를 증폭시키는 데 사용되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였다. 나는 그동안 일본 왕실은 4세기 한국에서 말을 배에 싣고 건너간 모험가들이 건국한 왕실에서 나온 것임을 확신하는 많은 글을 써왔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라는 것이다. 고고학으로 증명된 것이다. 냉정하게 증오 없이 현 일본 왕실 사람들에게 복수한다는 욕망 같은 것 없이 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거부할 아무것도 없다. 일본인들은 전방 후원분이 일본 고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코벨은 고분을 제대로 발굴한다면 그 안에서 고대 한국 계열의 유물들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 고유의 것이라고 한다면 방분과 원분의 결합, 열도의 백제인과 신라 가야인들이 새로운 개척지였던 열도에서 그들의 신앙을 공유할 정도로 평화로운 연대를 이루어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 왕실의 DNA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지역적인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일본의 탄생 과정, 일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백제 신라인과 다른 열도 백제 신라인의 독특한 그 무엇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그리고 그 기원은 코벨이 강조했던 대로 한반도, 만주, 그리고 대륙의 고대 신앙까지 연결이 된다. 기원전 3세기의 파지리크 고분은 전방 후원분과 공통점이 있다. 서로 다른 종족들일지라도 함께 고분을 만들 정도로 평화적이었다는 것이다. 4,000년 전 최초의 중앙아시아 여성 샤먼은 서양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시아인들과의 혼혈로 동양인의 얼굴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신앙의 형태는 여전히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일본 열도로까지 이어졌다. 코벨만큼 한국인과 일본인 양쪽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서양인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드물 것이다. 코벨은 그의 칼럼에서 한일 양국의 관계에 대해서 쓴 적이 있다. 코벨은 그의 연구가 한국인과 일본인의 증오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아닐까 우려하고 있었다.
호시노라는 미국의 일본인 3세가 쓴 일본 왕실의 음모라는 책을 코벨은 예로 들고 있다. 일본의 주요 고분에 대한 발굴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이 일본계 미국인은 일본 천황가에 대한 저주를 이 책에 쏟아부었다. 한일 간에는 너무나 많은 증오가 존재한다. 내 책이 추구하는 것 하나는 두 나라가 같은 문화권에 소속되어 지난 2000년 동안 지내왔다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일본은 중국과 떨어져 있어서 행운이었다. 중국은 이웃한 한국을 끊임없이 침략했다. 1985년 수십 명의 한국 도예가들이 일본으로 세라믹 기술을 배우러 간다는 사실은 내겐 엄청난 역설로 들린다. 과거 수백 년 동안 선진 기술은 정반대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교토의 다도해에서 쓰이는 닭이들은 한국산이 일본산보다 더 비싸게 취급된다. 도자기 전파의 역사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것은 바로 역사이며 고고학이다. 이 사실은 누가 누구를 증오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용될 수 없다. 히로히토 천황의 최고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사실 또한 그만큼 오래된 역사이다. 본인의 저서 한국이 일본에 미친 영향, 일본의 숨겨진 역사가 이력된다면 추악한 격정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냉정한 마음가짐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김해 대성동 고분, 중앙아시아 바지리크 고분 등 고고학적 발굴로 인해 그녀의 주장이 상당 부분 타당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코벨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새로운 고고학적 발굴 성과들로 인해 자신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리고 코벨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바지리크 고분 발굴 결과는 우리에게 코벨이 했던 질문들을 다시 하고 있는 인류는 원래 인종과 이념으로 끊임없이 대립하고 투쟁해왔던 존재인가? 그것이 진실인가? 어쩌면 인류는 오래전에 인종, 이념을 초월하여 평화롭게 공존해왔던 역사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현대 한국인과 일본인의 시원 문명을 설명하는 바지리크 고분군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백제인과 가야인이 함께 제사를 지냈던 에다 후나야마 고분이 또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의 물질 문명은 이들보다 발달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신 문명도 그런 것인가? 코벨의 우려처럼 우리는 퇴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